제가 이제 이 상황을 오늘 이제니까는 자금 시장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동안에 우리나라 자금 시장은 신용위기 상태라 그랬잖아요. 신용위기 상태. 예? 자금 시장의 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정부가 조장한 결과예요. 위기를. 예? 정부가 이걸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걸 그 이유를 얘기해 드릴게요. 먼저 제가 잠깐만 신용위기를 이건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얘기한 거고 신용위기의 사전적인 정의에도 맞는 상태예요. 지금요. 제가 그걸 오늘 입증해 드릴게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일부 저쪽 진영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멍청한 일부 지식인들은 왜 자꾸만 위기를 조장하고 사람들 굉장히 왜 이렇게 잠깐 불안감을 조장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불안감을 조장하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예? 외환위기 때도요. 외환위기 때도 우리나라 대부분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외환위기가 없다고 했었어요. 예? 외환위기가 없다고 했었어요. 당시에 경영학자들 다 대부분은요. 없다고 했었어요. 예? 자, 지금 경제와 금융은 비상사태입니다. 비상사태. 이게 비상사태는 제가 쓴 표현이 아니에요. 자, 봐보세요. 자, 이게 기획재정부, 기재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거 둘 다 보도자료잖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다는 얘기예요. 10월 23일자입니다. 10월 23일 일요일이죠. 일요일. 14시에 배포일시가 14시로 돼 있잖아요. 제목이 뭐냐면 비상거시 경제금융회의 개최 결과입니다.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를 했어요. 10월 23일 일요일날 오후에. 그리고 엊그저께 월요일날에 11월 28일 엊그저께 한 달 한 5일 만에 다시 또 두 번째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어요. 자, 여기서 정부가 지금 공식적으로 거시경제와 금융경제가 금융시장이 비상사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부 스스로가. 예? 정부 스스로가 비상사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시경제하고 금융이. 예? 정부 스스로가 이런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저는 이걸 신용위기라고 표현한 거야. 왜 이게 신용위기냐면요. 자, 첫 번째 10월 달에 있었던 10월 23일 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뭘 논의했습니까요?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50조 원 플러스 알파 유동성, 즉 돈을 공급하겠다. 공급해주겠다. 이런 발표를 하잖아요. 일요일날 오후에. 공무원들이 그러니까는 토요일날도 쉬는데 일요일날 모여가지고 오후에 모여가지고 거기에 뭐냐면은 기재부 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수석 이 5사람이 모여가지고 일요일날 초과근무 수당도 안 줄 텐데 모여가지고 이걸 한 거예요. 긴급하게 회의를. 예? 그러면서 타이틀을 뭐냐면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걸었다고요. 이때 이거 왜 했었습니까? 9월 28일 날 김진태가 폭탄 던졌잖아요. 여러 번 얘기했고, 예? 그렇죠? 폭탄 던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금 시장이 우리가 시장 경제라는 건 뭡니까요?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서로가 뭐냐면은 자기 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매개시켜주는 것이 자금 시장에서는 금리잖아요. 금리요. 그런데 김진태가 폭탄을 투하하고 난 이후에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돼버린 거야. 예? 김진태가 폭탄을 던지고 난 이후에. 예?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비상거시경제금융회 10월 23일 날의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정부가 그러니까는 소위 국채은행들, 정부가 사실상 대주주인 정부 소유 은행들을 앞장 세워가지고 그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그러니까는 자금 조달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기업들이 파는 단기 자금 조달 수단인 어음이라든가 CP, 장기 자금 조달인 기업채, 회사채를 매입해 주라고 한 거 아니에요. 매입해 주라고. 그게 핵심적인 대책 아니었잖아요. 지금 뭡니까? 돈을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금이 그러니까는 배분이 안 되니까는 정부가 나서서 자금을 배분해 준 거잖아요. 시장이 죽었으니까. 시장이 죽은 거예요. 김진태 사태로. 그게 신용위기예요. 신용위기라는 것이 뭡니까요? 사람들이 이 신용이 그러니까는 신용을 잃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신용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거래가 이게 없어져, 거래를 못하게 되죠. 거래를 못하는 거잖아요. 2008년도에 리먼 브로더스라는 대형 투자은행이 파산하면서 미국도 신용위기가 오게 됩니다. 신용위기가. 신용위기가 오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신용위기가 한번 오게 되면 무서운 게요. 무서운 게 사람들이 신뢰가 무너지는 게 제일 무서운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연준이, 미국의 중앙은행이 연준이 달러 찍어가지고 자금을 요소마다 다 공급합니다. 거의 모든 요소에다가 다 공급을 해요. 예? 다 공급을 합니다. 그걸 4년 이상씩 해가지고 겨우 회복을 시킨 거예요. 정상화 시킨 거예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신용위기는 그렇게 무서워요. 우리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쉽게 해결되는가. 해결 안 되니까 한 달 만에 또 했잖아요. 회의를요. 두 번째 회의의 결과는 제가 차이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게 바로 이 비상이라는 타이틀을 건 이유가 뭐냐면은 시장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 경제에서 시장이 작동하지 않으면은 경제가 붕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자금을 배분하고, 그다음에 또 뭘 했습니까? 금리를 통제하고 있잖아요. 금리를요. 금리가 자금 시장의 가격이잖아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예? 가격이 수요자하고 공급자를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게 가격이니까요. 예? 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근데 금리도 지금 통제하고 있잖아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뭐래요? 예금금리, 대출금리 통제를 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가게나 기업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시장의 금리들, 예금금리나 대출금리를 올리기 위해서 올린 거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못 올리게 통제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무슨 시장경제야? 시장은 완전히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자금의 양도 배분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가격도 자기들이 그러니까 통제하겠다. 이게 무슨 공산주의지 뭐예요, 이게요? 예? 우리 이쪽에서는 공산주의라고 안 쓰고 관치경제라고 하는 거죠, 이게. 관치금융. 관치금융이잖아요. 예? 관치금융. 정부가 그러니까 자금도 배분하고, 정부가 그러니까 금리도 그러니까 저기 간섭하고, 예? 그래서 은행이 그러니까 예금금리가 5% 되던 것이 다 5% 밑으로 지금 내려오고 앉아있고 있는, 기준금리 올렸는데, 예?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 은행만 돈 벌죠. 즉 뭐냐면 예금하는 예금자들한테 그러니까 적게 금주 되니까는 이런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금 시장이 죽었기 때문에 정부가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상사태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실제 시장이 그랬었고, 이걸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 신용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신용위기라는 것은 신용이 붕괴되게 되면 시장이 작동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자금을 배분하고 가격을 자기들이 통제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해결됐습니까? 안 됐으니까 또 한 달 만에 또 회의를 한 거 아니에요? 이번 주 월요일 날이에요. 네? 11월 28일 날 월요일 아침에, 이른 아침부터 이거 회의를 가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가 비상사태 상황이라 이거예요. 비상사태. 네? 자, 저번에 너무 이제 사람들 불안을 조장한다고 일부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 참 멍청한 사람들이야. 그런 분들요, 실명 공개하고 저하고 공개 토론하자고 하면 제가 할게요. 해드릴게. 그 댓글 같은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비겁하게. 자, 이게 한국은행에서 11월 27일 일요일이죠. 네? 이게 보도자료로 낸 거예요. 한국은행이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에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 거죠. 누굴 대상으로 하냐면은 주요 그러니까는 이 전문 기관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을 이쪽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의견을 조사하는 거예요. 서베이라는 것이 원래 의견 조사하는 거잖아요. 시스템 리스크라는 건 뭐냐면은 금융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처럼 시스템이 주저앉을, 금융 시스템이 그러니까 작동이 멈출 수 있는, 예? 이런 위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느냐, 이걸 조사한 거예요. 이것도 한국은행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 내용 볼 수 있어요. 보도자료는 다 공개하잖아요. 이걸 언론들이 받아쓰기 한 게 연합뉴스가 일요일 날부터 송고를 시작한 거예요. 그 전문가들 중에
전문가들 중에 약 60%가 58.3% 정확하게 하면요. 한 60%가 1년 내 금융위기 충격 가능성이 높다. 이 한국은행 보도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만든 거예요. 예? 한국은행의 이 보도 자료에 서베이를 해보니까는 전문가들 중에 거의 60%가 1년 내 금융위기 충격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이게 저기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불안 조장하는 거 아니에요? 참 진짜 답답한 사람들이야. 예? 답답한 사람들이야. 자, 지금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정부가 그러니까 수신금리 통제하고 있잖아요. 예? 정부가 뭐냐면 자금 조달 어렵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은행들 등 떠밀어 가지고 은행채 발행하지 말고 예? 기업들 회사채 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채도 발행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그다음에 뭐냐면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안 된다고 회사채나 CP가 발행이 안 된다고 이걸 은행보로 사들이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은행들이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못하니까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이게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유동성을요. 이번에 두 번째 그러니까는 그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는 증권회사까지 이제 그러니까 예? 증권회사를 비롯해서 83개 금융회사까지도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유동성 지원해주도록 예? 채권펀드, 채권 안정펀드를 늘렸거든요. 5조 원을 더요. 예? 이 돈을 객출하려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1차 때는 대형 그러니까 증권회사만 이렇게 돈을 좀 이렇게 객출했다가 예? 또 돈이 필요하니까는 예? 중소 이런 중견 이런 금융회사들한테 니네 당신들도 좀 돈을 내놔라 하다 보니까 우리도 돈이 필요한데 하니까 한국은행이 얘들까지 이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한국은행은 원래 그러니까 시중은행만 지원하게 돼 있어요. 예? 한국은행이 이거를 그러니까 이들한테 돈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들이 이걸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채권이라든가 CP를 그러니까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부실화돼 가지고 손실을 봤을 때는 금융통화위원들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정부가 보증해주게 되면은 그 손실은 정부가 책임지겠다 하게 되면은 금융통화위원들이 이거 통과시켜줍니다. 자기들 어차피 책임 안 질 건데. 예? 자, 지금 그러니까 자금 시장과 가격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짓 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잖아. 시장이 잘 작동한다면은 왜 이런 짓을 하겠어요? 이게 신용이익이지 뭐예요? 신용이익이 이거 말고 더 다른 정의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기준금리의 인상폭보다 기준금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0.5에서 3.25까지 올라서 2.75가 올라갔던 거잖아요. 네? 2.75가 지금까지. 근데 시장금리들이 더 많이 올라갔다 이거예요. 시장금리들이. 단기 시장금리든 장기 시장금리든 간에 더 많이 올라갔다 이거예요. 이렇게 돼 원래는 적게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기준금리 인상폭보다 시장금리 인상폭이 작다 그랬잖아요. 미국이 그렇잖아요. 예? 근데 한국은 왜 이게 더 시장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느냐? 신용이기 때문인 거예요. 신용이기. 그래서 이 신용위기를 누가 만들었는가 한번 봐봅시다. 자, 이 신용위기, 이 비상사태를 만든 것을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 경제 뉴스를 팔로우를 안 하시니까는 저처럼 이게 정리가 안 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걸 쭉 팔로우를 하니까 이게 정리가 좀 되는 것 뿐인데 이 지금 현재 이렇게 경제가 비상사태, 금융시장이 비상사태가 된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 올해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예? 야당하던 게 여당이 되고 여당이 야당이 되고 완전히 입장 공수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그게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2월 달까지 업무를 그래가지고 넘겨주는 게 있잖아요. 업무를 넘겨주면서 문재인 정부가 하나의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는 해결해야 될 과제를 이렇게 알려줬어요. 근데 이거를 외면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또 한편에서 위기를 조장을 했어요. 자, 그걸 제가 말씀드려 드릴게요. 자, 문재인 정부가 매년 정부의 이 부서들은 이 공공조직들은 한 해 업무 계획을 정해가지고 대통령한테도 보고를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중앙 이 부서들은요. 금융감독원이 2월 14일 날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을요.
올해 22년 업무 계획을 만들면서요. 뭘 가냐면은 세 가지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엄청나게 돈들을 풀었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 정책이 정상화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충격이 올 텐데 이 세 가지를 대비를 해야 된다면서 이 업무를 올해 추진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이제 설정을 합니다. 뭘 얘기하냐면은 부동산을 비롯해서 주식이나 코인 같은 이런 자산 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다. 실제 왔잖아요. 그리고 취약 차주가 부실해질 수 있다. 취약 차주라는 것은 그러니까 경제력이 취약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충격을 오게 되면은 영끌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영끌 2030 젊은 세대들이 타격을 지금 많이 보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자 비용이 급증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 막차 타신 분들이 그렇죠? 이거 올 수 있다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대내외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자금 조달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환경이. 이거를 연초에 2월 달에 금융감독원이 설정한 하나의 주요 과제예요. 주요 과제라고요. 올해 실제로 이게 다 있잖아요. 올해 이제 한 달뿐이 안 남았는데 실제로 이 상황이 연초에 책정한 것이 그대로 지금 전개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2월 14일 이렇게 했으면은 3월 10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3월 10일 날 대통령 선거하고 끝나자마자 뭐가 시작됐습니까? 인수위원회가 들어갔잖아요. 60일 동안, 2달 동안 인수위원회가. 즉 정부가 바뀌게 되면은 업무를 인수인계를 해야 되잖아요. 각 부서별로 보고를 하잖아요. 새 정부를 그러니까 이제 담당할 사람들한테. 그리고 새 정부를 담당할 사람들은 그 각 부서들한테 불러다가 그러니까는 그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는 거예요. 업무 인수인계를. 그럼 예를 들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는 니네들이 이렇게 세 가지를 주요한 과제로 설정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 정부가 중앙정부가 많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많은 정보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 근거가 뭐냐? 이런 거 다 이제 보고를 받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만이 연속적으로 새 정부가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업무를 차질이 없도록 그러니까는 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인수위원회 2달 동안에 지금 그러잖아요.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예를 들어 탁현민 비서관 같은 경우에 얘기하는 게 인수위원들이 인수를 받으러 오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인수를 받으러 오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거하고 정반대로만 하려고 하고 문재인 정부를 비난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업무까지도 인수인계를 안 한 거예요. 2달 동안에 60일 동안에 이거를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대책을 중요하게 마련해야 될 게 있었거든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은. 근데 안 한 거야. 거기다가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 날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하잖아요.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한 거의 2달 동안 6월 말까지 또 허송세월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인수위원회 60일하고 인수위원회 2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한 약 2달 동안 한 4개월 동안을 허송세월을 보낸 거야. 그 4개월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첫 번째는요. 부동산 등 부동산 시장이 주식도 미국의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연초부터 폭락하기 시작하잖아요. 예? 코인 시장도 갑자기 이제 폭락하기 시작하고요. 부동산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2월 달부터 그러니까 냉각 조짐이 보입니다. 냉각 조짐이 보이고 5월 달에는 완전히 확연히 지고요. 냉각이요.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예상하는 게 뭡니까? 부동산 PF 대출이잖아요. 부동산 PF 대출을 부실하잖아요. 이거를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감독원에서 7월 1일부터 점검을 시작합니다. 이게 도대체가 점검하고 나서 그다음에 뭐라 하냐면 과거 2010년대하고 틀리다. 다들 건전하다. 이따위 소리들을 하고 있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초기에 진짜 능력이 있거나 국가 국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면요. 이 한전채 문제입니다. 한전채. 한국전력이 올해 자금 시장을 교란시키는 양대 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 PF 대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한전채 문제입니다. 한전채 문제인데, 자, 한전이 그러니까 사실 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돼서 많이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 적자가 급증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요. 자, 이 자료를 먼저 좀 볼게요. 이 자료를 먼저 보면요. 자, 여러분들 전기요금을 먼저 보게 되면요. 이게 전기요금표입니다. 이것도 쉽게 여러분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주택용을부터 해가지고 쫙 산업용까지 가로등까지 해가지고 종합이 있고 그러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시작하잖아요. 2017년에 주택용 전기요금이 11.6%나 내렸습니다. 오히려. 19년도에 또 3.7% 또 내렸고요. 예? 그리고 2022년부터 올해 3월달까지 팬데믹 기간이라고 해서 그냥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어도.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전기요금이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인하가 됐던 거예요. 그럼 이 인하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유가를 봐보세요. 유가요. 자,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기준으로 해서 원유 가격 추이를 한번 봐보세요. 보이를 보게 되면 2017년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한 2017년부터 작년 5월달까지요. 1배럴당 원유 가격이 최대 한 70달러 선을 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들 석유 가격이 가장 바람직한 가격대가 어디냐면요. 60달러대입니다. 60에서 70달러 이 선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더 가격이 낮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가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30달러,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는요 마이너스까지 내려가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석유 가격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석유를 저장하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경기가 침체하게 되면요, 경제 활동을 안 하게 되면은 석유 수요가 급감하잖아요. 석유 수요가 급감하면서 유가가 폭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폭락을 하게 되면 우리처럼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는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은 점도 있지만은요 나쁜 점도 있습니다. 석유를 수입하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걸 정제를 해가지고 석유 제품을 해다가 팔잖아요. 또 석유 화학 제품을 또 만들어서 또 수출을 하잖아요. 이것도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요. 네? 그런 점에서 유가가 그냥 너무 낮은 것은 세계 경제 침체를 반영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래서 유가는 경제 전문가들이 아는 사람들은요 한 60달러대가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60달러대가. 그런데 이 60달러대가 깨지기 시작한 것이요, 작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부터 코로나 팬데믹에서 이제 작년 특히 하반기 접어들면서 경제 활동이 복구가 되면서 정상화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소위 보복 소비니 뭐 이런 말들만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석유와 원자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유가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2021년 작년 6월 달부터 유가가 70달러 선을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70달러 선을 돌파해요.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직전, 이 빨간색으로 박스해놓은데요, 그때까지 90달러까지 갑니다. 90달러까지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120달러를 돌파까지 하고 그러죠. 최근에 많이 떨어졌어도 한 78달러 정도, 이 70달러 후반에서 이렇게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70달러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러니까는 이 유가 부담이 오는 거예요. 유가 부담이. 그래서 이 유가가 70달러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 전기 생산에도 별 문제니까는 전기 생산에도 별 부담이 없다 보니까는 전기료를 인상을 안 했던 거예요. 오히려 인하를 했던 거예요. 근데 70달러가 넘어서면서부터 한전이 영업 손실이 발생합니다. 유가가 크게 올라갔으니까 전기료는 안 올린 상태 속에서
전기를 오히려 인하한 상태 속에서 유가를 올리니까는 손실이 생기죠. 영업 손실이요. 그러면서 한전이 뭘 했냐면 이제 한전이 전기료도 인상 못하는 상황 속에서 손실을 한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재정에서 보전해 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는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일단 메꾸고 나중에 전기료 인상해가지고 그걸 메꾸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채권을요. 자, 이게 봐보세요. 한전이 그러니까 월별로 채권 발행액이에요. 21년 6월 달부터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한전채를요. 6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6개월 동안에 7조 한 5,500억 원을 한전채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계속해서 한전채 발행은 지속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하기 전까지 9조 1,100억, 104억을 한전채를 발행했었어요. 네? 한전채를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한 16조 9천억 원, 약 17조 원 정도를 발행을 한 거예요. 네? 특히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발행하고 있죠. 11월 달에 3조 5,500억 원으로 가장 많이 발행을 했잖아요. 자, 이 한전채가 원래 이 공공기관들이 채권을 많이 발행 안 합니다. 발행을 안 해요. 부채가 증가하고 이거 기재부 허락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요. 근데 이 한전채가 이렇게 지금 작년 6월 달부터 올해 11월 달까지 발행된 게 한 33조가 넘는 거예요. 34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규모의 한전 채권이 시장에 그러니까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요? 채권 투자하는 자금이 갑자기 급증할 수는 없잖아요. 어디서 또 새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는 다른 쪽에다가 채권을 투자하는 주로 대부분 채권은 어디 회사채,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에다가 하는데 회사채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한전채로 자금이 갈 게 아닙니까? 예, 한전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훨씬 더 신용도가 높으니까 예? 갈 게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회사채가 발행에 부담을 받게 돼요. 자, 그거를 우리가 앞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아까 앞에 다시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은 지난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맨 오른쪽에 대내외 자금 조달 여건 악화에 한전채 발행이 급증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5월 10일 날 출범했는데 보름이 됐을 때, 보름이 지났을 때 5월 25일부터 회사채 발행이 어려움이 대두되져요. 회사채 순 발행액이 마이너스로 들어왔습니다. 순 발행액이 마이너스란 얘기는 한전이 상환해야 될 채권이 만기가 되면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또 새로 발행하는 채권도 있을 게 아닙니까? 이 두 개를 그러니까는 상쇄를 했을 때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회사채가 발행이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5월 25일부터 이렇게 생깁니다. 예? 5월 25일부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자금 시장에 이상 징조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다? 한전채 발행이 급증을 하면서요. 그러면은 이 한전채 발행은 이미 정권을 넘겨받기 전부터 진행됐던 거잖아요. 근데 4월 달에 전기요금을 찔끔 올린다고. 예? 찔끔 올렸죠. 그걸로 해결이 안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정을 투입을 해가지고 메꾸든 어차피 정부 공기업이기 때문에 한전이 그러니까는 적자난 거는 왜 적자난 거냐면요. 유가가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했던 이유가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니까는 전기요금을 인상하기가 부담스러웠던 거야. 정부 입장에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운데 전기료까지 인상한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안 올렸던 거야.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면 재정 투입을 해서 그러니까 메꿔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기료 그러니까 정상화도 병행하면서 그렇죠? 이게 윤석열 정부가 처음 들어서서 해야 될 일이었다고요. 그래서 대규모 한전채가 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했었어야죠. 대규모 한전채가. 근데 이걸 방치한 거야. 이거 기재부가 다 알고 있는 거야. 한전채 발행하려면요. 기재부 다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전채 발행을 기재부가 방치했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
한전이 그러면 계속해서 부채가 증가할 게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뭘 거냐면 한전의 적자를 대규모 적자를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는 이 원전을 소홀하게 해가지고 그렇다느니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한전의 방만한 경영을 얘기하고 막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더군다나 한전 민영화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예? 이런 쪽으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걸 방치한 거예요. 예? 방치하다 보니까 자금 시장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이거 정부가 만든 거지 뭘 정부가 조작한 거죠. 정부가 자금 시장에 회사채 발행 어려움이 5월 25일부터 생긴다니까요. 5월 25일부터요. 거기다가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냉각되기 시작하거든요. 5월 달부터요.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예? 그러면서 부동산 PF 대출이 부실화가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요? 가운데 있는 것처럼 수출의 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하거든요. 예? 중국과의 무역 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된 게 5월 달부터입니다. 예? 5월 달부터.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 무역 적자가 지금 행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환율의 그 소위 외환보유고 줄어들고 하던 파동을 겪었던 게 우리가 상반기에 그거잖아요.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 안 나시겠지만 앞에서 잠깐 얘기했죠. 화물연대가 6월 7일에 1차 파업을 합니다. 올해 1차 파업을요. 아까 얘기했듯이 연말되게 되게 되면은 안전운임제가 종료가 되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거야. 정부나 정치권이. 그러니까 이거 올해는 이제 끝나는데 빨리 이거를 안전운임제를 화물연대에서는 제도화시켜가지고, 예? 제도화시키고 했으면 좋겠는데 관심을 안 갖는 거야. 정부가 협상도 안 하고. 그래서 파업을 한 거예요. 근데 8일 만에 종료가 됐어, 파업이. 왜? 이거 안전운임제 계속 추진하는 것을 논의하겠다고 합의해줬거든. 근데 안 한 거야. 그 화물연대하고 6월 달에 합의한 거 해놓고 나서 그냥 11월 달까지 그냥 계속 방치해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24일 날 2차 파업을 한 거야. 그럼 이걸 화물연대 파업이 국가 경제에 그렇게 만약에 이게 중요하고 자금 시장에 굉장히 중요하다면은 윤석열 정부가 이걸 5개월 넘도록 어떻게 방치할 수 있냐고요. 예?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것은 방치해가지고 위기를 조장한 거 아니냐고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화물연대 파업이 수출에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자금시장의 PF 대출 사업에 이게 건설업들, 레미콘, 시멘트 예? 이런 거 굉장히 관련돼 있잖아요. 예? 이거를 그러니까는 자금시장 악화를 지금 한전채 발행도 방치하고 예? 화물연대에 지금 PF 대출 부실화를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게 되면은 부동산이라든가 부동산 PF 대출에 지금 둔촌 주공석고 재건축 사업 하는 데 속에서 레미콘들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못하고 중단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가뜩이나 그동안에 그동안에 사실은 많은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들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증가해가지고 소위 건축 사업들이 부동산 건축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그러고 특히 부동산 PF 대출 사업들이 굉장히 수지 타산이 안 맞게 되고 막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화물연대 파업을 이거를 그러니까 유도한 거 아니냐고요. 예? 국가 경제를 그러니까 볼모로 해가지고 지금 일부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화물연대 이렇게 파업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예?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정부가 이거를 의도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유도를 했다면은 누굴 더 욕을 해야 되는 겁니까? 화물연대는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 한 달만 지나면요 안전운임제가 이제 폐기가 돼요. 폐기가 그 일몰제로 산시적으로 3년간 그러니까 도입을 해본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자동적으로 폐기가 돼버린다. 그 연장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이걸 제도화하지 않으면은요. 이런 상황이 5월 달에 이미 진행되고 있었어요. 예? 5월 달에. 근데 5월 달, 6월 달에 예교 참사가 있었죠. 예?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금 시장이 회사채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네? 어려움이 이제 이렇게 어려움이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전채 발행이 급증하면서요. 근데 여기다가 9월 28일 날 김진태가 폭탄을 투하하죠. 예? 김진태가 투하한 폭탄 투하가 뭡니까? 김진태 그러니까는 중도에 그러니까는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이게 PF 대출 사업이에요. 강원도에. 예? 지방 정부가 추진한 PF 대출 사업이에요. 이 PF 대출 사업을 멀쩡한 PF 대출 사업을 완전히 이것을 그러니까는 부도 처리해버린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예? 파산 처리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 폭탄이 터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PF 대출이 이게 부실이 슬금슬금 이게 부상하고 있던 것이 확 불길이 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예? 이게 전면적으로 확산된 거예요. 거기다가 회사채 시장도 이 발행이 어려워지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그러니까 뭡니까? 김진태가 폭탄을 투하해가지고 회사채 시장을 기업들의 자금 조달 시장을 완전 죽여버린 거죠. 죽여버린 거야. 그래서 10월 23일 날 1차 비상회의가 열린 거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린 거예요. 10월 23일 날. 지네들이 죽여놨잖아 다. 이게 만약에 문재인 정부라면요. 한전채 발행 이렇게 급증하도록 방치 안 하죠. 재정을 투입해서 막든지 자금시장이 이렇게 망가지는 걸 방치 안 하죠. 화물연대가 이렇게 파업하도록 많이 방치 안 하죠. 약속을 했으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대안을 만들어낼 게 아닙니까? 국회하고 더불어서요. 예? 준비를 했을 거라고요. 근데 이들은 이거를 그냥 방치하거나 거기다가 뭐냐면 폭탄까지 투하해가지고 완전 쑥대밭을 만든 거예요. 이게요. 10월 23일부터 대한민국이 신용위기 상태로 진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네? 신용위기 상태가. 여기다가 그러면서 뭐냐면 10월 31일 날에 10월 30일이니까 10월 23일부터 그러니까는 한 일주일 만이잖아요. 일주일 만에 흥국생명하고 저는 이게 흥국생명 플러스 금감원 사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흥국생명이라는 보험회사가 소위 콜옵션 과거에 얘기했었죠. 이거 설명 듣고 싶으면 과거 거 방송 찾아서 들으세요. 너무 시간이 오래 지체되니까. 흥국생명하고 그다음에 금감원장이 이 금감원에 다 이게 신고가 되는 거거든요. 외화 조달 자금이기 때문에 예? 흥국생명의 연구체가 콜옵션 미이행이요. 이거 금감원장이 두둔을 했잖아. 잘했다고. 흥국생명의 결정을. 이런 멍청한 짓을. 예? 그러면서 대외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뭐랬습니까? 대내적으로 자금 조달 여건이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데 완전히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해외에서 자금 조달하는 것을 죽여버린 거야. 예? 이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자금 팬데믹 끼었더니 엄청나게 풀린 돈을 다시 회수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 이거 누구나가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위기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위기를 관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위기를 더 키운 거잖아요. 지금요. 키운 거잖아. 문재인 정부가 넘겨주는 업무만 제대로 그러니까는 잘 인수를 해가지고 대비를 했으면은 지금 이 상황이 오겠냐고. 신용위기 상태로까지 왔겠냐고요. 예? 이 비상사태 상태를 한국 경제랑 한국의 이 금융시장을 비상사태를 이렇게 벌어졌겠냐고요. 예? 그 대책을 내놓은 게 한 달 만에 또 다시 그러니까 2차 비상회의를 연 거 아닙니까? 엊그저께. 그리고 화물연대는 2차 파업으로 들어간 거고요. 예? 그리고 화물연대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거죠. 화물연대는 이거 자기들 생존권의 문제다 보니까 예? 이렇게 막 공갈 협박한다고 해가지고 쉽게 물러나겠습니까? 그럼 누가 수출 위기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고 누가 더 그러니까 지금 PF 대출 사업을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까? 정부잖아요, 정부요. 화물연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5, 6개월이나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방치한 거 아닙니까?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그러니까 6개월 전에 합의한 거를 조차도 안 지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렇게 악화시키냐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그러니까 화물연대 운송업자들한테 막 공격을 하는 저걸로 쓰는 거예요. 수출이 지금 위기 상황인데, 수출 위기는 지네들이 만들어 놓고, 자금시장 망가지면 지네들 PF 이 건설업 이것도 자기들이 망가뜨려 놓고 나서 더 망가뜨리고 앉아 있는 거. 이걸 책임을 그러니까 화물연대에다 지금 떠넘기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자기들이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비상사태를 만들어 놓은 것을 화물연대한테 지금 넘기기 위해서. 예? 그리고 정치적으로 뭐냐면 자기들 지지층들 그러니까 결집시키기 위해서. 예? 이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국가에 대한 이런 애정이 별로 없어. 자기들 개인의 사적인 이해관계. 예? 이해관계뿐이 관심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일반 국민들은 이것이 안 믿을 거예요. 설마 그러겠냐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진짜 관심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자칭 보수들의 특징이에요. 자칭 보수들의.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매판적 특권층이라고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 보수의 특징은 매판적 특권층이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 봐보세요. 2월 14일 날 금융감독원이 업무계획에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이거 뭐 정기업 이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이 과정을 제가 이게 이제 써놓은 겁니다. 다시 정리한 거예요. 근데 하여간 이 1차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산업은행이라든가 기업은행이라든가 IBK요. 그 다음에 수출입은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심지어 신용보증기관들을 동원해가지고 기업들 그러니까 회사채 발행, 어음 발행하는 거, 발행한 것들 매입해주거나 아니면 그것을 그러니까 신용을 보증해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은행들 등 떠밀어가지고 이걸 이제 하게 했죠. 예? 그리고 뭐냐면, 이런 것들을 매입하기 위해서 또 이제 채권 안정펀드를 조성을 하고, 은행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은행채 발행하는 거라든가 금리 인상하는 걸 통제하기 위해서 대신 뭐냐면 한국은행이 은행들의 시중은행에 대해서 유동성 지원해주도록 하게 했었죠. 예? 그러고 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2차 비상회의, 2차 비상회의에서는 달라진 것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뒤에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아까 보여드렸던 한전채 발행 추이입니다. 이거 봐보세요. 제가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윤석열 정부의 회사채가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파란색이 5월 9일까지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고요. 주황색이 22년 이게 뭐냐면 1월부터 파란색이 작년도 그러니까는 1월 1일부터 5월 9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기간을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기 위한 거예요. 비교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주황색이 뭐냐면 올해 5월 9일까지. 문재인 정부 기간이죠. 파란색은 작년도 문재인 정부 기간이고 주황색은 올해 문재인 정부 기간인데 5월 9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근데 파란색하고 주황색을 보게 되면 특수채라는 게 이게 바로 공공기관들이 주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예? 이게 증가했잖아요. 이거를 했던 게, 이게 증가한 것이, 예? 한전채가 발행되면서 이게 확 증가한 겁니다. 한전채가 발행하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회색은 뭐냐면은, 회사채가 이제 회색이 변동액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한전채가 이제 중간에 이거 받으시, 한전채가 작년에는 그러니까는 상반기 때는 제로였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러니까 9조 1104억이나 발행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변동액이 이렇게 크게 증가했다 이거예요. 반면에 맨 오른쪽에 있는 건 회사채가 작년에 문재인 정부 작년 그 5월 9일까지는 45조 8,400억 정도가 발행됐어요. 올해는 34조 8,492억. 이게 줄어들었잖아요. 왜 줄어들었냐? 줄어든 게 회사채가 10조, 그러니까 한 11조 정도 줄어들었잖아요. 예? 줄어드는 이유가 한전채 발행이 결정적인 결정타를 매겼다 이거예요. 한전채가요. 예? 결정타를 매겼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회사채가 불안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날짜별로 제가 이걸 다시 나눈 겁니다. 각 자금 시장별로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가운데 있는 두 번째 있는 게 5월 26일부터 6월 30일이잖아요. 그때 주황색 막대 기둥이 쭉 밑으로 내려간 게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CP입니다. 기업 어음이요. 그 다음에 뭐냐면 파란색이 뭐냐면 회사채. 회사채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기업 어음도 마이너스로 또 떨어지잖아요. 예? 떨어졌어요. 근데 기업 어음은 7월 김진태 사태 이후에 김진태 사태 이전까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근데 회사채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행진이 파란색을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가 커져가잖아요. 회사채는요. 이게 한전채 발행의 충격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정리한 게 5월 1일부터 9월 27일 김진태 폭탄이 터지기 전까지 보게 되면 회사채만 마이너스 한 7천억 달러 되고, 그런데 김진태가 폭탄을 투하하고 난 이후에는 다 마이너스로 떨어지잖아요. 다. 회사채, 기업어음, 금융채, 자산유동화증권 다 마이너스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김진태 충격인 거고, 김진태 충격 이전에도 회사채 시장이 어려워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네? 이걸 보여준 겁니다. 이게 봐보세요.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을 나눠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문재인 정부 기간,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그 다음에 5월 10일부터 9월 27일, 그러니까 김진태가 폭탄 투하하기 전까지, 그 다음에 회색은 뭐냐면은 김진태가 폭탄 터지고 난 다음부터 이번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국채는 그러니까는 김진태 폭탄 투하하고 난 다음에 많이 줄였죠. 왜 그러냐면은 회사채가 발행이 안 되잖아요. 투자자들이 국채를 더 선호하잖아. 지방채도 확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회사들, 기업들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이걸 발행을 자제시킨 거야. 근데 특수채는 보면 중간에 이렇게 좀 올라간 게 있잖아요. 33조 천. 이게 바로 뭐냐면 한전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한전채. 근데 통화증권 이런 건 뭐냐면요. 통화가치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발행하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이게 김진태 사태 이후에 발행량이 쭉 줄어들죠. 어느 정도 줄어드냐? 한 22조 정도 줄어들죠. 이건 뭐냐면 한국은행이 돈을 지원해줬는데 한국은행이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시중에 있는 돈을 회수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돈을 회수하게 되면은 화폐 가치가 안정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화량을 회수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회수를 적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왜? 많이 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지원해준 효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물가가 안 잡히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자기들이 은행들 지원해주고 증권회사 지원해주더라도 다 회수할 수 있다, 유동성을. 근데 회수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회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민간 부문만을 딱 이렇게 보게 되면요. 민간 부문만 봐보세요. 회사채가 빡 줄어들죠. 김진태 사태 이후에. 엄청나게 줄어들죠. 네? 엄청나게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그러니까 회사채 시장의 압박이 증가해 갔던 거고요. 예? 그렇죠? 이게 줄어들어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김진태 사태 이후에 크게 감소하잖아요. 이건 총발행액입니다. 총발행액. 그 다음에 이번에 순발행액. 이걸 보게 되면은 앞에서는 두 가지는 다 총발행액이고요. 순발행액이라는 것은 상한액을 빼고, 발행액 중에서 상한액을 빼고, 만기가 된 그 채권을 상한액을 빼고선 했을 때 보게 되면은 국채는 확 줄어들잖아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요. 네? 특수채만은 그러니까 안 줄어들고 있죠. 생각보다도요. 통화증권은 다 마이너스 행진이 되고 있고요. 민간부문 채권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회사채 순발행이 감소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기 첫 번째부터 보게 되면은 이게 감소가 시작했잖아요. 네? 아니, 첫 번째 거는 그러니까는 이게 은행채고, 두 번째가 금융채, 세 번째 회사채인데, 회사채 중에서 파란색 기둥으로 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7조 3,100억 정도 발행됐다가 윤석열 출범하고 나서 김진태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마이너스 4,300억 정도가 회사채가 순발행액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러다가 김진태 사태가 터지고 나서 한 4조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최근까지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사에 이게 10월 24일자인데 이게 이제 1차 비상회의가 터졌던 3일 후죠.
이게 정부가 돈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회사채를 찍지도 못하는 기업들, 예? 회사채 시장에서 그러니까 자금이 다 빠져나간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11월 1일자입니다. 한전의 대출 등 유동성 공급. 그러니까 한전채 발행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한전에다가 그러니까 은행들이 좀 대출해 주도록 지원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전채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이 이거 그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는 그 얘기인 겁니다. 이런 기사였었어요. 자, 그런데 이거 봐보세요. 최근에 3분기 한국은행에서 국제 투자 대조표를 발표했죠. 이 투자 대조표 옛날에 한번 그 한국의 대외 부채를 얘기할 때, 대외 채무를 얘기할 때 설명했던 건데요. 한국의 그러니까 대외적인 채권과 채무를 정리한 게 국제 투자 대조표입니다. 이게 3분기니까 9월 달까지예요. 언론들에서는 우리나라 단기 채무가 줄어들었다. 네? 이거를 막 부각시켜요. 근데 단기 채무만 줄어든 게 아니라 장기 채무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여기 보게 되면 채무 중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채무가 있는데 부채가 있는데 차입 말 그대로 빌려오는 거죠. 돈을요. 은행들 이런 데가 그러니까 은행들한테요. 근데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뭐냐면 차입금이 줄어든 거야. 돈을 안 빌려주겠다 이거예요. 한국에다가요. 채권도 발행이 안 된 거예요. 이게 9월 달까지예요. 흥국생명 사태가 터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흥국생명 사태가 터진 것은 4분기에 반영될 거라고요. 장기 채무도 100억 달러가 감소했어요. 만약에 단기 채무가 이게 건강하려면은 단기 채무가 줄어들고 장기 채무가 증가하면 되는데 장기 채무도 감소했잖아요. 자금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해외에서. 즉 뭐냐면 대외적인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수기에. 예? 이거 얘기한 겁니다. 자, 이게 최근에 이제니까 10월 말부터 해서 최근까지 이 기사들을 보게 되면은 막 이런 기사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앞에서 소개했던 것들이 이게 반복되는 내용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10월 달에 자금시장을 정리한 게 나왔어요. 금융감독원에서요. 이걸 보게 되면은 중소기업은 맨 밑에 보게 되면 9월달, 10월달에 채권 발행액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특히 뭐냐면은 회사채 발행에서 타격을 보고 있는 게 중소기업이라는 겁니다. 대기업 거를 주로 사주니까요. 예? 은행들을 등 떠밀어 가지고 저 대기업 것들을 사주고 중소기업은 여기서도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중소기업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은행을 가야 되는데 은행한테 대출도 막 늘리라고 하는데 중소기업한테까지 많이 돌아가겠어요? 기회가요? 그래서 나타난 게 오늘 MBC 뉴스에 나왔죠. 동원건설산업이라고 건설업 업력이 한 20년이 넘는 데는데 이게 저기 경남 마산 창원 이쪽에서 부산 이쪽에서 사업을 하신 건설회사인데 동원건설산업이 오늘 파산했어요. 작년에 매출액이 한 540억 원대 그리고 21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25일과 28일에 22억 원의 어음을 돌아온 걸 결제를 못 해준 거예요. 22억 원. 예? 이게 뭐냐면 이 사장, 대표이사가 입장문을 냈어요. 부도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제도권 금융뿐만 아니라 연 30%가 넘는 고금리 사채를 동원하는 등 노력을 다했지만 예? 결국 최종 부도를 막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습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입장문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 경남에서 꽤 활발하게 하던 이 건설업체로 알고 있어요. 동원건설산업이. 그런데 왜 고리사채를 이렇게 동원해야 됐었겠어요? 은행 문턱이 너무 높으니까는. 그렇죠? 은행 문턱이. 여기 제도권 금융도 이게 이금융권들이 대부분일 거라고요. 예? 이게 바로 뭐냐면은 PF 대출 사업, 이 부동산 경기가 거되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자금 시장이 붕괴되다 보니까는 중견기업들한테는 예? 이렇게 부도와 파산에 그러니까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시작이라고요. 예? 여기에 또 이제 협력업체들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이 정도 되는 건설업체라면요. 예? 이게 경남 쪽에서. 그 회사채 발행이 급감 속에서 최고 신용등급 회사채만 발행되고 있는 거예요. 최고 신용등급만. 최고 신용등급이 되게 어떤 거겠어요? 재벌회사들이지 뭘. 재벌회사들 거만 인수를 해주는 거야. 예? 인수를 해주는 거죠. 이거 봐보셔야 되면 은행채를 제외하고는 금융채도 급감을 해서 10월 달에. 그래서 이금융권을 얘기하는 거죠. 특히 여신전문업체가 발행한 채권이라든가 증권의 회사가 발행한 채권은 심각하죠. 심각해. 다 줄어들었으니까. 엄청나게 줄어들었으니까. 이 빨간색으로 빡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줄어든 겁니다. 네, 줄어든 거죠. 자산 유동화 증권도 전멸했죠. 네? 10월 달에는요. 전멸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은행하고 한국은행을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1차 비상회의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요? 10월 달에 회사채하고 기업에게 가장 자금 조달의 핵심이 단기 자금은 CP, 기업 어음이고요. 장기 자금이 회사채인데 회사채가 10월 달에 한 5조 정도, 마이너스 5조 정도잖아요. 기업 어음은 6조 한 4천억 원 정도.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11월 달에 낮았습니까? 회사채 여전히 마이너스고 기업 어음은 더 많이 줄어들었죠. 기업 어음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2차 비상회의가 나온 거야. 이게 자금 조달이 잘 되게 되면, 발행이 잘 됐으면은 2차 비상회의 안 했겠죠. 그렇죠? 2차 비상회의를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금 시장이 아직 그러니까는 자금 시장이 정상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정부가 2차 비상회의를 연 거예요. 네? 이번 주 월요일 날. 이거 근데 1차 대책에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늪에 빠져들기 시작하고 있구나. 죄송합니다. 시원찮아서 사람이. 자, 11월 28일 날 이번 주 월요일이죠. 2차 비상회의를요. 이걸 내용을 볼게요. 주요한 내용을요.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채권 안정펀드를 2차 채권 안정펀드를 조성하겠다. 그러니까 1차 때 이미 10월 달에 1차 채안 펀드라는 게 채권 안정 펀드예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채권을 발행해도 발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채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돈을 조성하는 거예요. 근데 1차 때는 주로 대형 증권회사들한테 돈을 좀 이렇게 객출했는데, 예? 왜? 채권이나 어업이나 이런 증권들은 기본적으로 증권회사들이 이걸 유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증권회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증권회사들 대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앞에서 봤듯이 별로 크게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특히 어업시장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5조를 더 늘리겠다 이거예요. 5조를. 근데 5조를 늘리려다 보니까는 이번에는 이제 이 5조를 어떻게 확보하기 위해서 80여 개 그러니까 80여 개 증권회사를 비롯해가지고 80여 개 금융회사들한테 돈들을 객출한 거야. 예? 10월 달에는 대형 증권회사 중심으로 했는데 5조를 추가로 확보하려다 보니까는 펀드를 확보하려다 보니까는 80여 개 회사를 한테 돈을 객출한 거예요. 긁어 모은 거예요. 근데 이 회사들이 이들도 굉장히 지금 자금 사정이 안 좋거든요.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문제도 이 회사들 기업들 문제도 해결해 줄 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여기 기사들에 보게 되면 맨 밑에 보게 되면은 2차 유동성 지원하는데 1차 때도 안 됐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을 내는 게 건데, 자,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80조 정도, 이제 5조 정도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해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사드리겠다 이거죠. 회사채나 CP를 사드리겠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다가 뭐냐면은,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국고채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들, 은행들이 발행하는 은행채들은 가능한 한 발행을 그러니까 억제하도록 한다든가, 예? 아니면 그러니까 시기를 분산시켜가지고, 즉 정부가 다 자금 배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요. 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많은 증권회사들한테 돈을 걷었는데 이거 이렇게 그 이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니까 그러면 증권회사한테 그러니까 돈을 지원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증권회사들이 사들이는 회사채나 CP 이런 거 매입한 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 받을 수 있게. 원래는 평상시에는 한국은행이 안 하거나 못 하는 겁니다. 예? 왜? 위험한 자산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왜? 기업들이 발행한 CP, 예? ABC, PF 대출사업의 CP 같은 경우, 이거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부실화됐지. 사업이 그러니까, 손실 보게 되면은 부실화되는 건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은에서 그걸 지원해 줄 때는 분명히 정부에서 그러니까는 손실에 대해서 보증을 뒷받침해 줬으니까 이게 이런 결정을 했을 것이다. 결국 한국은행의 지원을 1차 때는 1차 비상회의 때는 은행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이제는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지금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한국은행을. 거기다가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은행들보다 더 대출을 하라. 금융회사들한테도 더 많이 그러니까 자금을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규제를 완화해 줘야 되죠. 은행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예대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금 대비해서 대출 비중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그 대출된 것 중에서 상환이 안 되게 되면은, 예? 아니, 대출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부실화될 수 있잖아요. 은행이. 예? 그랬을 때, 그거를 그러니까 그 규제를 좀 완화해 준다든가. 아니면 일반 금융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해야 되니까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차입을 많이 하는 것을 과거엔 규제를 했단 말이에요. 왜? 이걸 다 허용해 주게 되면은 그게 굉장히 그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을 약화시키니까요. 예? 그래서 금융회사 자회사 간에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거를 한도를 그러니까 더 늘려주거나 퇴직연금이 연말에 그러니까 이동이 생길 것 같으니까 퇴직연금을 차입해서 10% 이내만, 퇴직연금이 10% 이내에서만 차입을 할 수 있겠는데, 예? 연말에 퇴직연금이 대규모로 이동할, 이 무부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는 이 자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차입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대출을 더 늘리고 차입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이걸 길을 터준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시적으로 자금 조달은 좀 도움이 되겠지만은 부실화되는 거죠. 부실화. 재무 건전성도 악화되는 거잖아요. 이걸 이번에 대책이라고 해서 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세 번째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한 거예요. 부동산 PF에 대해서, 예? PF가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다가 이제 대출이 꺼내지고 그러니까는 보증 규모를 확대하겠다 이거예요. 보증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심지어 미분양 되게 되면은 PF 대출된 게 이게 부실화되는 거잖아요. 아니 주택을 그러니까 이렇게 건설을 했는데 분양이 안 돼. 그럼 수입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대출금을 못 갚잖아요. 이것도 이것도 포함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일단 시간 벌기로 가는 거예요. 시간 벌기로. 그 다음에 뭐냐면 부동산 시장을 좀 살려볼까 해가지고 등록 임대사업제. 굉장히 특혜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다주택 투기를 그러니까 부채질한 저걸로. 예? 등록 임대사업자들한테 다시 또 이걸 특혜를 다시 그러니까 부활시켜 주겠다는 거죠. 재건축도 그러니까는 안전지단을 좀 완화시켜줘가지고 많이 할 수 있게. 재건축 가격이 주로 이 주택 가격을 부추기는데 저거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지금 이렇게 냉각되는 것을 좀 살려보겠다 이거죠. 예? 근데 이게 지금 부동산 수요 지금 살아날 상황 아닙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돈을 자꾸만 지원하게 되면요. 기업들한테 결국 자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까 앞에서 제가 건너뛰었는데 일본이 90년대 이랬습니다. 일본이. 그래가지고 엄청난 좀비 기업들을 양산했어요. 좀비 기업들을. 이게 지금 이거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사업 벌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왜 이거를 통화당국이 이렇게 돈을 지원해가지고 연명을 시켜야 되는 거냐고요. 구조조정을 해야죠. 예? 구조조정을, 상당 부분을.
그래가지고 일본은 좀비 기업들이 엄청난 양산을 했고 그 결과로 성장률이 둔화되는 이런 걸 겪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90년대 일본 실패에 재판될 우려가 있고 좀비 기업 양산할 수 있다. 예? 왜? 지금 한국은행 동원해가지고 버티라고 지금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버티라고. 최대한 버티라고. 예? 버티라고 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똑같은 게 이렇게. 자, 일본이 90년대 이게 일본은 그러니까 기준금리라고 하는 거 공정금리라고 얘기합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BOJ, 뱅크 오브 재팬의 공정금리 추이인데 6%까지 있던 게 그 자산시장이 붕괴되면서 91년도경에 쫙 내리죠. 그래서 제로금리까지 가죠. 그래가지고 자금을 계속 지원해 줍니다. 은행도 지원을 해주고, 예? 그래가지고 기업들 그러니까는 망하지 않도록 한 결과 좀비 기업을 양산하죠. 이게 좀비 기업의 비중입니다. 예? 일본의 좀비 기업이 쫙 증가하잖아요. 예? 엄청나게 증가하잖아요. 이게 결국 일본의 생산성과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핵심적인 이유가 됩니다. 예? 핵심적인 이유가 되죠. 자, 무엇보다 은행을 지금 등 때문에 가지고 은행을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지금 뭡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뚝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뒤에 이제 중앙은행이 좀 이제 슬슬 나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먼브러스 파산 이후에 연준이 나서가지고 자금 시장에 자금을 다 일일이 공급을 했듯이 지금 은행이 지금 이금융권까지 지금 중앙은행이 지금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데 은행들 한번 봐보세요. 은행이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은행이 2020년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최근까지요. 지난 주말까지 채권의 순발행액, 그러니까 상환액을 뺀 거죠. 총 발행액에서요. 순발행액이 한 77조 원 정도 됐었습니다. 77조 원이요. 그런데 지금 이번 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이 은행채가 130조입니다. 그럼 이거 상환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만기 돌아오면요. 은행들도. 그럼 은행들도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은행들도. 예? 은행들도 결국 은행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예금을 많이 유치하거나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이 만기 도래하는 거 자금들 다 이거 소화하려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지금 뭐냐면은 지금 이 다른 금융회사나 다른 기업들을 그러니까 지원해줄 여력이 지금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이 더 급해지고 있다 이거예요. 은행들이. 예? 그럼 은행이 그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남은 건 중앙은행인데 한국은행이 지금 돈을 찍어가지고 지금 공급해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요. 인플레도 지금 잡히기 전인데.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은행 가지고 막을 수 없다. 내년도 붕괴를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기재부도요. 자기들이 내놓는 대책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예? 알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금융불안이 장기화될 거를 지금 우려하고 있고, 예? 그래서 금융현안 대응반을 설치했다는 이런 게 이제 전해지더라고요. 예?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발등에 불 떨어지게 되면 그거 끄기 바쁜 거야 지금요. 그리고 뭐냐면은 빨리 해외 금융시장이 안정돼 가지고 연준이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를 인하로 방향을 턴하거나 이러기를 빨리 그래가지고 좀 이제 이 자금 시장이 좀 이제 개선되기를 환경이 이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기 정부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걸 위기를 다 조작만 해놓고서는 예? 다 망쳐놓고서는 예?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뭐냐면은 여기서 나온 게 바로 이거예요. 내년 초까지도 금융시장 불황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야 정부에서. 죄송합니다. 근데 내년 초가 내년 상반기가 지금 굉장히 내년 1분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지금 상황이 됩니다. 예? 그다음 뭐냐면 뭐 소위 김진태 사태 이후에 지금 큰국생명 콜옵션 미행사 뭐 등등등 PF 관련
이 PF가 지금 굉장히 지금 수면 위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부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화물연대에다가 지금 업무 개시 명령 이게 내리도록 이렇게 강대강으로 충돌하고 앉아 있으니 어쩌란 얘기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예? 한전체 과다 발행 문제 이거 해결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어정쩡하게 한전체 발행하는 게 부담되니까는 은행들한테 대출을 주선해 준다든가 이러는데 그걸 근본적인 해결책이 돼요? 예? 일부 이렇게 해줘가지고 아직 금리 인상 기조는 끝나지가 않은 거잖아요. 더군다나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PF 대출사업 같은 부실하는요. 부동산 시장 경착륙 섞고 예? 부동산 시장이요 살아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도 얘기했지만 예? 이렇게 하면 부동산 시장 경착륙 불가피하다고 제가 과거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예? 지금 봐보세요. 국토부 1차관이라는 사람이 공사 중단 건설 현장이 250곳이 넘다고 그러면서 이거 지금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기에 이걸 방치하고 앉아 있냐고요. 지금 뭐냐면 노무라가 내년 성장률 마이너스 0.7%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예? 이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수출 부진이 장기화될 것 같다. 수출이 지금 구조적이잖아요. 수출 부진이. 적어도 내년까지는 지금 전 세계 경제도 안 좋고 그러니까는. 그렇죠? 우리나라 세계 경제가 좋아야지만 수출이 좀 같이 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 속인데 어떻게 화물연대 저 파업을 저렇게 아주 그냥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모냐고요. 예? 이 한전 민영화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예? 한전에 대한 적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안 만들고 계속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그러니까 이 한국은행 조선 하반기 이 시스템 리스크에서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가계부채, 기업 자금 조달 여건 악화. 이거 그다음에 이제 특히 뭐냐면 기업과 금융기관의 이제 이 우발채무라는 게 이게 영어로는 컨틴전트 라이어빌리티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 속에서 이게 채무로 바뀔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PF 대출 사업처럼 미분양이 되게 되면은 그게 그러니까 그냥 부실화되는 거잖아요. 대출이. 예? 이런 것들 보증해줬던 것들이 그러니까는 이 부실화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발채무인데 이런 것들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거는 하나의 이제 예인데 기업 자금난의 나비 효과인데 캐피탈사가 자금난에 시달리다 보니까는 예? 굉장히 금리를 그러니까는 자동차 구입할 때 우리가 할부금융으로 많이들 사잖아요. 많은 소비자들이요. 자동차도 고가다 보니까요. 근데 금리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거기다가 뭐냐면 아예 자금 조달이 어려우니까 할부 영업을 아예 중단하거나 그러면 자동차 판매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 예?